최근 국제 정세의 변화는 G7에서 C5 체제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난 수십 년간 국제 질서는 미국 중심의 G7 체제와 이에 반발하는 중국 중심의 브릭스 세력으로 대립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거든요. 자,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말합니다. G7은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서방 선진 7개국이죠. 중국의 국력이 점점 커지면서 중국은 미중 중심의 G2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미중 신냉전 구도로 중국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죠.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미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 질서가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C5 체제라고 했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같은 인구 1억 이상의 강대국 중심으로 질서가 재편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제 얘기를 듣고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자, 이상한 점은 C5에 유럽과 한국이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브릭스의 멤버국이던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빠졌습니다.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차치하더라도 브라질은 인구가 2억이 넘는 남미의 인구 대국입니다. 미국은 중국 제압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브릭스 해체를 노리는 건가요? 자, 미국은 중국을 생사를 건 체제 경쟁자로 보고 있죠. 자,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목표는 중국 제압으로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이익은 기축 통화 체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브릭스 체제가 달러 체제에서 이탈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자, 미국이 브릭스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닉슨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미소냉전을 승리하기 위해서 미국은 과거 소련 품에 있는 중공을 미국 품으로 떼어내는 닉슨 전략을 구사했거든요. 자, 지금 미국이 중국 중심의 이 브릭스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중국 품에 있는 러시아를 미국 품으로 떼어내야 하는 겁니다. 또한 그 브릭스 멤버 중에 인도는 중국과 국경 분쟁 중인 나라이고 러시아와 전통적인 동맹이죠. 따라서 러시아가 미국에 붙으면 당연히 인도도 러시아와 함께 미국 편에 붙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세계 다극화 체제 C5 체제의 등장 배경과 멤버 구성의 숨은 비밀은 무엇인가요? 자, 앞으로의 세계는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위험한 중국이 주도하는 그 브릭스 체제를 깨고 계속해서 달러 기축 체제로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C5 체제로 가야 하는 것, 즉 세계 다극화 체제로 세계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그 방향이죠. 자,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이 바로 5극입니다. 이 5 세력은 1억 이상의 강대국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5 강대 세력이 지구의 운명을 결정하자는 겁니다. 브릭스의 5 나라 중에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빠졌죠. 따라서 C5 체제의 C5 구성국들이 미국 제안에 동의한다면 자, 브릭스는 더 이상 실효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겁니다. 자, 브라질이 빠진 건요, 미국이 주장하는 그 서방부에 대한 트럼프 버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를 대표해서 브릭스에 끼워준 것인데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아니니까 크게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자, 영닉슨 전략이 가동된다면 러시아는 미국 품으로 뛰어들 것이고 당연히 인도도 미국 품으로 뛰어들겠죠. 일본도 C5에 절대로 빠지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5극 체제라고 하지만 4대1 구도가 전개되니까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중국 입장에서도 미소냉전 때처럼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게 아니니까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는 참여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C5의 미국을 제외한 4나라는 미국과 절대적 동맹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 인도도 두 길 보는 국가라고 봐야 하겠죠. 자, 100% 믿지 못하는 맞은편 국가들이라는 점이 강합니다. 자, 문제는 일본입니다. 미일 안보 조약의 경우에 한미와 달라서 미국은 일본의 안보를 책임져 주고 대신 일본은 미국에 기지를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본 헌법에 전쟁을 영원히 포기한다는 규정 때문에 일본은 공격 무기를 대규모로 준비하지 못했고 따라서 상호 방위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자, 미국이 일본에 기대하는 것은 기지 제공 외에 자위권 차원에서 중국의 군사력에 대항하는 자체 군사력을 강화하라는 정도죠. 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유럽과 매우 비슷합니다. 유럽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과거 안보를 미국에 기대고 100% 무임 승차하는 기생 세력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유럽의 방위비를 GDP의 5%까지 올리라고 압박을 가했고 거기에 유럽이 동의를 했죠. 자, 미국은 일본도 유럽처럼 미국의 자국 방위를 맡기고 경제 성장만 추구해온 나라로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자, 유럽의 핵심 국가는 영국, 프랑스, 독일인데 영국은 미국 말을 잘 듣긴 하지만 활력이 떨어지고 경제 침체가 되고 있고 독일은 메르켈 총리 때부터 러시아와 에너지 동맹을 체결하려고 했고 심지어는 중국과 매우 가까운 경제 관계를 맺었죠. 프랑스는 원래부터 가장 미국 말을 듣지 않는 국가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일본처럼 미국에게 특별히 중요한 걸 제공하는 게 거의 없다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따라서 미국은 유럽과 일본이 동맹이긴 하나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 미국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AI,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수소, 각종 첨단 기술, 바이오, 조선, 방산 무기, 첨단 제조업 등의 핵심 기술을 유럽도 일본도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자, 그래서 트럼프가 유럽, 일본이 동맹을 이용하는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유럽과 일본의 공통점은 미국의 군사면에서 절대적으로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이 어떤 대우를 해주더라도 결코 미국을 배신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유럽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므로 트럼프는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C5에 1억 이상의 강대국 조건을 들어서 배제시켜 버린 겁니다. 자, 유럽까지 빠진 마당에 일본이 미국에게 덤벼들 수 있을까요? 형식상으로는 C5 체제이고 실질적으로는 C2 체제에서 한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이제 제가 한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적 중국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강력한 동맹입니다. 자, 미국 군사력이 퇴조에 들어가고 미국의 주의력이 서반구에 집중되는 이 시점에 서태평양, 인도양에 이르는 바다의 관리를 한국 해군이 주도해서 맡기로 한 합의가 한미 간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미 간의 동맹의 현대화라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동남아에 대한 평화와 안보에 대한 한국의 책임도 이런 선상에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를 위해서 한국의 핵잠과 핵농축, 재처리에 대해 동의를 미국이 해준 겁니다. 자, 이 정도 스케일이 아니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이걸 알 수 있는 게 현재 일본이 한 돌출 발언들을 보면 됩니다. 자, 다카이치 수상이 최근 대만 유사가 일본 유사다라고 했죠. 대만에서 전쟁이 터지면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구사한다. 즉 전쟁에 참전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이 추진하는 그랜드 평화 체제에 정면으로 시비를 걸었다고 봐야겠죠. 자, 트럼프가 이 발언에 대해 동맹이 우리를 이용해 먹는다라고 반응했거든요. 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다카이치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가만히 있는 우호적인 한국을 구태여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참지 못하겠다는 반응입니다. 자, 가장 최근에는 총리실 인물 한 명이 일본은 핵무기를 자체 개발해야 한다.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을 믿을 수 없지 않느냐라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물론 개인 입장이고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했다고 하지만 그 사안의 중요상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일본이 참을 수 없는 건 바로 미국이 한국과 자신을 철저하게 차별 대우한다는 점 때문이죠. 일본은 자신보다 한국을 미국이 더 중시한다는 것을 제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일본 정부 입장은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은 향후 새로운 다극화 세상을 미국이 주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한국과의 엄청난 글로벌 파트너십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절대로 미국 단독으로는 이 다극화된 세상을 철저하게 장악할 수 없으나 한미가 2인 3각으로 하나의 체제로 움직일 때 무리 없이 세계 경영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중국 제압의 핵심은 바로 영닉슨 전략입니다. 이것은 중국 품에 있는 러시아를 떼어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려면 유럽을 대체할 동아시아 에너지 시장을 허락하는 수밖에 없고 그것은 시베리아 철도 가스관 부산 연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동의가 없이는 영닉슨 전략 불가능하죠. 북극 항로부터 말라카 해역, 인도양까지의 중국 해군을 한국 해군이 맡아주지 않는다면 해군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미국은 판단했죠. 자, 그래서 동남아 관리권도 넘기지 않았습니까? 자, 경제 분야로 들어가면 더 심각합니다.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핵심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청정 에너지 분야인데 만약 한국의 이 분야 기술들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미국의 기술 패권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AI 혁명은 필연적으로 엄청난 전기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에 수백 개의 이 차세대 SMR 원전을 지어야 하는데 한국 기업이 아니면 이것을 세울 수 없게 됩니다. 그 궁극적인 청정 에너지는 바로 수소 에너지인데 한국은 현재도 수소 연료 전지와 수소 엔진, 수소차, 수소기차 기술의 절대 강자이고 시베리아 가스관 철도가 부산 연결된다면 아프리카, 유라시아, 아메리카 모든 대륙을 연결하는 육상 교통로가 가능해지고 수소 에너지의 신기원이 열리는 거죠. 자, 미국의 재래식 군사 무기뿐만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에서 러시아, 중국 포위망의 국가들 모두가 한국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을 정도로 현재 미국 조야에서는 이 시대의 변기창은 한국이다라는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감안했을 때 미국은 한국을 별개의 극으로 보지 않고 한미 일체화를 시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스가 프로젝트, 반도체, 배터리, 로봇, 자동차, 각종 첨단 제조업의 미국 대규모 투자를 유도한 것이죠. 자, 이것은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과 미국이 일체화된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군대도 사실상 미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군대와 대기업이 미국과 일체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심지어 평택 기지를 영원히 갖고 싶다는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중국을 완전히 제압하고 미국 패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평택 기지는 계속해서 존속될 거라고 봐야 할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죠. 자, 세계의 정세는 AI와 차세대 에너지 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세계 다극화, 즉 C5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형식상 C5이지만 실질은 C2라고 봐야겠죠. 한국은 아마 미국에 의해 사실상 C2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이를 참지 못하고 길길이 날뛰는 형국인 셈이죠. 미국이 그린란드 영유권을 둘러싸고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덴마크가 외교 협상과 군사력 증강을 동시에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매입 의사와 이에 따른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덴마크가 보여주는 그 이중적인 행보는 아주 정교한 외적 균형 전략의 표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그 북극 진출을 막기 위해서 그린란드를 사활적인 요충지로 보고 있어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그 재집권 이후에 Make Greenland Great Again, MGGA라는 법안까지 언급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죠. 이 법안은 미국 대통령에게 그린란드 매입을 위한 공식 협상을 시작할 권한을 부여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건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시키기 위해 만든 그런 법적 근거이자 강력한 외교 승부수라고 할 수 있죠. 덴마크 입장에서는 미국의 안보 요구를 무시했다간 영유권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 협상을 통해 우리가 미국의 안보 우려를 충분히 해소해 주겠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죠. 자, 국제사회는 냉혹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잖아요. 미국이 압박하는 명분 중 하나가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였거든요. 자, 덴마크가 최근에 약 65억 달러 규모의 북방위 패키지를 발표를 하고 F-35 전투기를 추가 도입하는 등 군사력을 증강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 주권 국가다라는 걸 몸소 보여줌으로써 미국이 힘으로 뺏는 그 시나리오의 비용을 높이려는 전략인 거죠. 혼자선 미국을 상대하기 벅차니까 덴마크는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캐나다 같은 나토 동맹국들을 그린란드 방어에 참여시키고 있어요. 이들은 현재 북극의 인내라는 이름의 합동훈련을 명분으로 그린란드에 속속 집결하고 있죠. 자, 그린란드 문제를 미국과 덴마크의 1대1 싸움이 아니라 나토 전체의 영토 주권 문제로 판을 키운 겁니다. 자, 미국으로서도 나토 동맹 전체를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무리수를 두기는 부담스럽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2026년 1월 현재 덴마크는 미국과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타협점을 찾고 있어요. 자, 덴마크는 영유권을 유지하는 대신 미국의 P2P 우주군 기지 확장이나 군사적 자유권을 더 보장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듯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덴마크는 미국의 영토 야욕이라는 그 거대한 도전에 대해서 안보 협력 확대라는 외교적 카드와 자체 방어력 강화라는 군사적 카드를 동시에 던지며 주권을 수호하려 애쓰고 있는 겁니다. 덴마크 국방장관이 그린란드의 상시적 병력 구축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는 북극 안보 환경에 어떤 변화를 예고하나요? 덴마크 국방장관이 그린란드에 상시적인 병력 구축을 선언한 것은 단순히 그 군인 몇 명 더 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북극의 게임의 법칙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지난 2025년 8월 알라스카 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이나 합병 이야기를 더 노골적으로 꺼내기 시작했잖아요. 덴마크 입장에서는 그린란드는 우리 땅이고 우리가 지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덴마크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유럽 주요국 군대까지 그린란드에 상시 순환 배치하기로 한 거죠. 자, 이건 미국을 향해 그린란드를 건드린 것은 나토 전체와 척지는 일이다 라고 선포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황금 바닷길이 열리고 있잖아요. 러시아와 중국이 이 길을 노리고 있고 미국도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죠. 자, 덴마크가 병력을 상시 배치한다는 건 그린란드 주변 해역과 북극 항로의 입구를 확실히 통제하겠다는 뜻입니다. 힘의 공백이 생기는 곳은 반드시 강대국이 치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트럼프가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방어할 능력이 없으니 미국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덴마크가 상시 병력을 깔아버리면 그 명분이 사라집니다. 자, 외적 균형 전략을 통해 유럽 우방국들의 힘을 그린란드에 결집시켜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을 막아내려는 정교한 수싸움인 거죠. 최근 트럼프가 그린란드권에 협조 않는 나라들에게 관세 보복이라는 초강수를 던진 이후에 독일과 프랑스는 관세 위협에도 불구하고 주둔 계획을 철회하지 않겠다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자, 덴마크 내에서는 트럼프 압박이 지속될 경우에 그린란드 내 그 P2P 우주군 기지 폐쇄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북유럽 국가들은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영국은 일단 장교 1명을 보냈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그 자유무역 협정에 차질이 생길까봐 전전긍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트럼프 관세 보복이 현실화될 경우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대응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서방 진영 내부가 그린란드라는 화약고 때문에 갈라질 위기에 처한 거죠. 이건 특히 나토의 그 사실상 해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너무나 환영할 만한 일이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유럽 방위는 유럽인이 담당해야 한다는 흐름이 만들어졌고, 역닉슨 전략 차원에서도 러시아를 미국 품으로 끌어낼 수 있는 좋은 카드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덴마크는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도 병행하고 있는데 이 외교적 접근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덴마크가 미국과 협상을 이어가는 것은 아주 영리한 시간 벌기이자 상대의 명분을 뺏는 명분 쌓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 실효성은 반반입니다. 최근 2026년 1월 14일에 백악관에서 덴마크와 미국 고위급 회담이 열렸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평행선이었어요. 덴마크는 그린란드의 자원 개발권도 주고 미군 기지도 확장하게 해주겠다는 아주 파격적인 양보안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대통령의 반응은 냉담했죠. 그는 임대나 협력 말고 아예 소유권을 넘겨라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자, 외교적 접근이 매입이라는 트럼프의 고집을 꺾기엔 아직 역부족인 셈이죠. 자, 그래도 소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양측이 공동 워킹그룹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이건 안보 딜레마를 극단적 충돌로 가지 않게 관리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계속 대화하자는 틀 속에 미국을 묶어둠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했던 그런 군사적 옵션이나 강제 병합 같은 극단적 선택을 뒤로 미루는 효과가 있죠. 덴마크의 진짜 속내는 트럼프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미국 의회와 유럽 여론을 움직이는 데 있습니다. 자, 덴마크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미 의회 내에서 동맹국 영토를 뺏는 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실제로 최근 미 상원에서는 그 대통령의 독단적인 군사행동을 제약하는 움직임도 있었죠. 자, 덴마크가 협상과 군사력 증강을 병행하니까 프랑스나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이 그린란드는 유럽의 자존심이라며 적극적으로 덴마크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덴마크의 외교적 접근은 트럼프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며 시간을 2026년 미국 중간선거 이후까지 끌고 가려는 전략인 겁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동력이 약해질 때까지 버티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협상은 트럼프를 만족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그가 무력을 쓸 명분을 시간을 버는 정교한 지연 전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상원의원단이 덴마크 의회를 방문해 그린란드 병합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미국 의원단의 덴마크 방문은 아마 트럼프 행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거는 아주 결정적인 내부 견제 변수로 작용할 겁니다. 마치 한 지붕 아래 두 목소리가 나오는 격인데 국제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볼게요.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의원과 공화당의 리사 머코스키 의원 등이 포함된 총 11명의 상하원 의원으로 구성된 이번 의원단은 미국 국민 대다수는 그린란드 병합을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했죠. 이는 덴마크와 그린란드의 엄청난 심리적 안보 자산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이나 강제 병합을 언급하며 압박해도 실제로 예산을 짜고 법을 만드는 의회가 우리는 승인 안 해줄 거야 라고 버티면 대통령의 실행력은요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력 균형의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는 나토 동맹 자체를 폭파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만약 미국이 동맹국인 덴마크의 영토를 힘으로 뺏으려 한다면 유럽 국가들은 다음은 우리 차례인가 공포에 빠져 미국과 완전히 결별하겠죠. 이번 의원단의 방문은 미국은 여전히 나토를 소중히 여긴다는 그런 신호를 보냄으로써 유럽 우방국들이 러시아나 중국 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린란드 주민들과
덴마크 정부는 이제 미국 정부와 의회를 분리해서 대응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확보했어요. 자, 백악관 간은 고위급 워킹 그룹을 통해서 안보 협력을 논의하면서 시간을 벌고, 뒤로는 미국 의회의 지지를 받아 주권 수호라는 명분을 지켜내는 거죠. 실제로 그린란드 정치인들은 이번 방문을 보고 진짜 위협은 미국 그 자체가 아니라 트럼프 개인의 야심일 뿐이라며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에 맞서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관세 보복을 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의원단의 행보는 트럼프의 공격적 현실주의 질주에 민주주의적 브레이크를 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자, 트럼프가 거래의 기술을 쓰려 해도 의회가 판을 깨버리면 결국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린란드 주민들이 그린란드는 그린란드인의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저항하는 장면은 이 갈등 국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나요? 그린란드 주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우리 땅은 매물이 아니다 라고 외치는 모습은 트럼프의 부동산 거래식 접근법에 아주 치명적인 윤리적 정치적 브레이크를 건 사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마치 사고 팔 수 있는 부동산처럼 다루고 있잖아요. 하지만 주민들의 그 공개적인 저항은 이 문제가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니라 인권과 자결권의 문제라는 것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강대국의 일방적인 압박에 대해 원주민들이 정체성 수호라는 강력한 응전을 시작한 겁니다. 자, 이건 미국 내부에서도 우리가 지금 19세기 제국주의 짓을 하는 거냐라는 비판 여론을 만드는 기폭제가 되고 있죠. 그린란드는 2009년 자치권 확대를 통해 국제법상 자결권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입니다. 덴마크 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 이후에는 그린란드 지하 자원에 대한 소유권과 수익권을 그린란드 자치정부가 완전히 가져왔죠. 이제 그린란드는 경찰권, 사법권, 입법권까지 독자적으로 행사합니다. 덴마크 왕국의 일원이긴 하지만 사실상 준독립국 지위에 올라선 거죠. 자, 외교와 국방만 덴마크가 대신하는 겁니다. 이 법에는 그린란드 주민이 원하면 언제든 투표를 통해 완전 독립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명시되어 있죠. 자, 주민들이 우리는 원치 않는다고 공식 선언하는 순간 미국의 병합 시도는 국제법적으로 침략이나 강제 점령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현지 주민들의 그 격렬한 저항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통제하는 데 들어가는 그 점령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높여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요. 미국이 그린란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압박할수록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약소국의 수호자인 척하며 개입할 틈을 줍니다. 실제로 최근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이 원주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죠. 자, 미국이 북극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다 오히려 도덕적 명분을 잃고 고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 내에서는 미국의 그 압박에 대응해 완전 독립이나 미국 병합 반대를 묻는 주민 투표를 실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로서는 서방구 전체에 대한 미국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그 대전략 하에서 그린란드를 병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특히 세계의 모든 바다는 미국이 지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린란드의 확보는 북극 항로의 재해권의 핵심이거든요. 자, 덴마크와 그에 동조하는 나토 일부 국가들도 그린란드 사태로 나토가 해체되면 될수록 오히려 유럽의 국방비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동시에 오히려 미국의 군사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라 끝까지 저항할 수 있을지 의문이죠. 그린란드 주민들 개개인 입장에서 보면 1인당 10만 달러의 보상금을 미국이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실제 주민 투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겠죠. 또한 그린란드를 그 병합한 이후에는 과거 하와이나 텍사스 사례처럼 인구 유입을 통해 영토를 실질적으로 장악할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겁니다. 자, 그린란드 주민들의 현재의 그 반대 흐름은 어떤 면에서 보면
협상 초기 단계에서 몸값을 올리는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결론적으로 미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할 수 있느냐 여부는 트럼프 정권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인구 1,700명에 불과한 요나구니 섬이 중일 갈등의 최전선으로 급부상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요나구니 섬이 뉴스에 자주 나오죠. 인구 2,000명도 안 되는 이 작은 섬이 중일 갈등의 그 최전선이 된 건 한마디로 지정학적 급소를 찔렀기 때문입니다. 요나구니 섬은 일본 본토보다 대만에 훨씬 가깝습니다. 겨우 110km 거리인데 날씨가 좋으면 대만의 산맥이 보일 정도죠. 자, 현재 국제 정세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중심이죠.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요나구니 섬은 중국 해군을 측면에서 저지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중국의 팽창이라는 도전에 일본이 자위대 배치라는 응전으로 맞선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태평양으로 나가고 싶은데 일본의 오키나와부터 요나구니까지 이어진 섬들이 거대한 건물망처럼 가로막고 있어요. 자, 중국은 지역 패권을 잡으려 할 것이고 일본은 이를 막기 위해 외적 균형을 취해야 하죠. 그래서 일본은 이곳에 연안 감시부대를 배치하고 미사일 기지화까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구니가 뚫리면 중국 군함이 자유롭게 태평양을 휘젓게 되니 일본과 미국 입장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불침 항모 역할을 하는 거죠. 2025년 알래스카 회담 이후 트럼프가 러시아를 중국에서 떼어놓으려는 역lik선 전략을 구사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압박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나구니는 이제 단순한 어촌 마을이 아니라 미일 동맹이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는 가장 끝단에 위치한 창끝이 된 겁니다. 결국 요나구니 섬의 급부상은 대만 유사시 중국의 손발을 묶어버리겠다는 그 미일의 전략적 선택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지만 무서운 섬이 된 거죠. 일본이 요나구니 섬의 전자전 부대와 미사일 배치를 추진하는 흐름은 방어 차원을 넘어 어떤 전략적 전환인가요? 요나구니 섬에 전자전 부대와 미사일을 배치하는 건 단순한 섬 방어를 넘어선 일본 안보 전략의 거대한 판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일본의 방위 정책은 적이 오면 막는 그 전수 방위에 집중했죠. 하지만 이번 조치는 중국의 팽창을 선제적으로 억제하려는 적극적 억제로 바뀐 겁니다. 2024년부터 2026년에 걸쳐 배치되는 전자전 부대는 중국의 레이더와 통신망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적의 눈과 귀를 가리고 시작하겠다는 공세적 방어의 시작이죠. 자, 배치되는 03식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등은 대만 해협을 지나는 중국 군함과 항공기를 직접 겨냥합니다. 대만 유사시 중국의 행동 반경을 완전히 묶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역사적으로 리슐리에 추기경이 세력 균형을 위해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했던 것처럼 일본은 요나구니를 중국 진출의 빗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이 근처를 지나야 하는데 요나구니에 미사일이 깔리면 중국 해군은 앞마당에서부터 포위되는 셈입니다. 2025년 알래스카 회담 이후 미일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면서 요나구니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최전방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 거죠. 자, 한반도처럼 강대국 사이에 낀 국가들이 살아남기 위해선 힘의 균형을 맞추는 외적 균형 전략이 필수입니다.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의 그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과 이번 군사 배치를 연결하며 중국에 우리를 건드리면 대가가 클 것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는 중국의 해양 팽창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대해서 일본이 군사적 요새화라는 방식으로 강력하게 응전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결론적으로 요나구니 섬의 변화는 일본이 더 이상 뒤에 숨지 않고 대만과 한 몸이 되어서 중국의 팽창을 정면으로
막아서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중국은 일본의 미사일 배치를 군국주의 부활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어떤 의도가 담긴 메시지인가요? 중국이 요나구니섬 미사일 배치를 두고 군국주의 부활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건 사실상 그만큼 이 지역의 전략적 가치가 뼈아프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중국은 일본의 무력 증강을 비판할 때 항상 과거 침략 역사를 꺼내듭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일본 우익 세력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 한다며 비판했죠. 이건 일본의 그 방어적 조치를 공격적인 군국주의로 규정해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도덕적 명분을 깎아내리려는 전술인 겁니다. 하지만 국제정치학적으로 보면 이건 세력 균형의 싸움이에요. 중국은 대만 통일과 태평양 진출을 가로막는 제1도련선의 빗장이 잠기는 걸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최근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유사시라는 발언 이후에 중국의 반응이 더 거칠어졌습니다. 중국은 요나구니 미사일 배치를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대만 문제에 개입하려는 전진 기지화로 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앞마당에 감시 카메라와 총구를 동시에 설치하는 꼴이니 군국주의라는 자극적인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중국의 힘의 팽창이 일본의 안보 불안을 자극했고 일본은 미일 동맹을 강화하며 미사일 배치로 맞서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결국 이 비판은 중국이 미국을 직접 때리기 어려우니 미국의 핵심 파트너인 일본을 공략하는 겁니다. 일본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외적 균형을 취하고 있고 중국은 이를 군국주의라고 비난하며 주변 국가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알래스카 회담 이후에 트럼프의 영닉선 전략으로 러시아가 미국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중국으로서는 동북아에서 일본의 입지가 커지는 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모양새죠. 결론적으로 중국의 비판은 일본의 군사력이 대만 해협의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자 외교적 압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제 군국주의로의 회귀라기보다는 중국의 패권 전략에 가장 큰 걸림돌이 생겼다는 비명소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요나구니 섬의 무기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주민들의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 부분이 요나구니 섬 안에서도 가장 치열하게 논쟁 중인 지점이죠. 평화롭던 섬이 거대한 무기고가 되어 갈수록 주민들이 느끼는 공포는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자, 국제 정치학에서 말하는 안보 딜레마 상황이 이 작은 섬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이 억지력을 높이려고 미사일을 배치할수록 중국은 그곳을 개전 초기에 반드시 파괴해야 할 1순위 타격 목표로 삼게 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켜주겠다고 가져온 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제일 먼저 미사일을 맞게 생겼다는 논리가 충분히 설득력을 갖는 거죠. 그 강대국들의 충돌 지점에 낀 작은 공동체는 늘 희생을 강요받곤 했습니다. 자, 평업과 농업에 종사하던 1700명의 주민들에게 전자전 부대의 강력한 전파나 미사일 기지는 일상을 파괴하는 위협이죠. 요나구니는 대만과 너무 가까워서 유사시 주민들이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리슐리에나 키신저 같은 전략가들이 지도 위에서 세력 균형을 논할 때 정작 그 점 위에 사는 사람들의 생존권은 뒷전이 되기 십상이라는 비판입니다. 현재 국제 정세는 미국 중심의 가치 동맹과 중러, 이란 등의 세력이 부딪히는 구도죠. 자, 주민들은 자신들이 미일 동맹의 방패를 넘어 중국을 자극하는 미끼나 총바지가 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특히 2025년 알래스카 회담 이후에 미일이 대중 압박의 수위를 높이면서 이런 불안감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어요. 자, 결국 무기가 늘어날수록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더 큰 전쟁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간다는 주민들의 지적은 매우 현실적인 공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 안보라는 큰 틀의 외적 균형과 개인의 안전권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셈이죠. 자, 이 문제는 단순한 찬반을 넘어 국가가 위기 시 섬 주민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대피시킬 것인지의 구체적인 대책 없이는 해결되기 힘든 부분입니다. 요나구니 섬의 군사적 변화는 한국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질문하신 요나구니 섬의 군사적 변화는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보와도 샴 쌍둥이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우리가 중동에서 들여오는 원유와 가스 전체 물동량의 90% 이상이 바로 그 근처인 대만 해협과 남중국 해를 지납니다. 자, 요나구니 섬에 미사일이 배치되고 중일 간의 긴장이 높아진다는 것은 유사시 우리 배들이 다니는 길이 언제든 봉쇄될 수 있다는 뜻이죠. 만약 그 길이 막히면 우리 경제는 하루에만 수천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자, 바닷길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는 말처럼 요나구니의 긴장은 곧 우리 에너지 안보의 위기인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가장 가까운 주한미군 전력을 빼쓰고 싶어 할 겁니다. 요나구니 섬이 최전방 기지가 되어 미군이 대만 문제에 깊숙이 개입할수록 한반도를 지키는 주한미군의 전력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때 북한이 김정은과 푸틴의 군사 동맹을 믿고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는 양면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공격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보면 힘의 공백이 생기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법이죠. 자, 한반도는 세계적인 군사 요충지죠. 자, 요나구니의 군사화는 동북아 전체의 세력 균형을 흔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요나구니에 대응하면서 우리 서해에서도 군사 훈련을 늘리며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은 서해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강화하며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죠. 자, 일본의 응전이 중국의 또 다른 도전으로 이어지고 그 파편이 결국 우리 한반도로 튀는 구조인 겁니다. 결국 요나구니 섬에 무기가 늘어날수록 우리에게는 대만 유사시 우리가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 라는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숙제가 던져지는 셈입니다. 이란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이란은 그야말로 종교혁명 이래 최대의 존립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단순히 이 정세가 불안한 수준을 넘어서 체제 자체가 흔들리는 결정적 국면에 진입했거든요. 작년 6월이었죠. 그 이스라엘의 그 일어서는 사자 작전과 미국의 한밤의 망치 작전이 연달아 터지면서 이란의 그 자부심이었던 방공망과 핵시설이 속수무책으로 뚫려버렸습니다. 특히 그 트럼프 행정부가 벙커바스트를 동원해서 나탄즈와 포르도 같은 핵심 그 핵시설을 직접 타격한 건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이 과정에서 이란은 이스라엘의 정밀 공습에 방공망이 완전히 유린당하며 중동의 그 패권자 지위를 사실상 이스라엘에게 내주게 된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내부 상황이죠. 외부의 패배가 내부의 불만과 결합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경제난과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지금은 정권 퇴진 운동으로 번지면서 1979년 혁명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리고 영국 등 그 서방 국가들도 이제는 그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대놓고 언급할 정도로 이러한 정권의 정통성이 지금 바닥을 친 상태입니다. 자, 전체적인 판을 보면요. 지금 이란은 철저히 고립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영닉슨 전략으로 러시아가 미국 쪽으로 기우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란은 믿었던 러시아라는 뒷배마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역시 미중 충돌의 그 파고 속에서 이란을 적극적으로 방해주기보다는 실익을 챙기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결국 지금 이란은 그 외부의 그 압도적인 무력과 내부의 그 처절한 저항이 이란은 양면 공격을 동시에 받고 있는 셈이죠. 이란은 외부의 도전, 즉 공습과 제재에 응전할 자산인 핵과 방공망을 모두 소진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는 정말로 이란과 전쟁을 할 마음이 있는 걸까요? 트럼프는 전쟁 그 자체보다는 전쟁할 수 있다는 공포를 팔아서 판을 흔드는 장사의 천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의 대정책은
예측 불가능성을 무기로 삼는 이른바 미친개 전략입니다. 실제로 작년 6월에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이란 핵시설을 공습했고, 최근에 이란 내 반정부 시위가 격해지자 시위대를 살해하면 구출하러 가겠다며 그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아주 노골적으로 흘리고 있죠. 이거는 진짜 전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라기보다 이란 정권을 심리적으로 붕괴시켜서 항복 문서를 받아내려는 압박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잡기 위해서 러시아를 미국 쪽으로 끌어당기는 역-닉슨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2025년 8월이죠. 알래스카 회담이 그 신호탄이었습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미국과 손을 잡는 대신 아마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일부 양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트럼프는 총 한 방 안 쏘고도 그 러시아라는 뒷배를 치워버림으로써 이란을 그 고립무원의 처지로 몰아놓고 있는 겁니다. 자, 국제 정치학에서 말하는 공격적 그 현실주의 관점에서 보면 그 힘의 그 불균형을 극대화해서 상대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아주 영리한 수죠. 사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해외 전쟁에 돈 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전면전보다는 최대 압박과 정밀 타격으로 이란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고사시키는 방식을 선호하죠. 자, 지금 이란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시위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가 피 흘릴 필요 없이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네, 즐길 카드인 셈입니다. 자, 결국 트럼프는 나를 건드리면 너희는 끝장난다 라는 그런 공포를 이란 지도부의 뇌리에 박아놓고 그들이 스스로 굴욕적인 그 협상 테이블로 기어 나오게 만드는 게 진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참수 작전을 과감하게 시행했지만 이란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앞마당인 국가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몰로주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지구 반대편에 만만치 않는 거대한 늪이기 때문이죠. 만약 이란을 직접 참수했다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유가가 폭등해서 미국 경제가 먼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만약 하메네이 정권이 끝까지 미국에 저항한다면 아마 이란 핵심 지휘부를 겨냥한 참수작전이 불가피할 겁니다. 그러나 대규모 전쟁이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겁니다. 동시에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와 기업에 대해서 엄청난 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례 없는 무역 징벌도 가하겠죠. 따라서 이란 정부는 과거의 그 뒷배였던 중국, 러시아가 무력해진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그런 타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란 정부는 시위 진압이 아니라 학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단순히 그 시위 진압의 단계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자, 국제사회 인권단체들이 학살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그만큼 아마 상황이 참혹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그 12월 말에 경제난으로 이제 시작된 시위가 지금은 체제 전복 운동으로 번졌습니다. 최근 외신과 인권단체들의 보고를 보면 사망자가 무려 최소 12,000명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추정치까지 나오고 있어요. 정부가 인터넷을 완전히 끊어버린 그 암흑 속에서 내부 진압 전용 부대인 바시즈 민병대와 혁명수비대가 옥상에서 시위대를 조준 사격을 가하고 있다 증언이 쏟아지고 있죠. 이건 말 그대로 자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섬멸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란 정권은 국민들의 그 정당한 요구라는 도전에 대해 오직 폭력이라는 잘못된 응전을 선택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문명이 내부에서 무너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징후죠. 특히 이번에는 시장 상인들과 Z세대뿐만 아니라 군부 내부에서도 동요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리슐리에나 비스마르크가 강조했던 국가 이성이 작동하려면 최소한의 내부 결속이 필요한데 지금 이란은 그 결속의 끈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라고 봐야 하죠.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미국은 용감한
이란 국민의 편에 서 있다며 무력 개입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시사하고 있어요. 2025년 8월 알라스카 회담으로 러시아라는 뒷배가 헐거워지는 틈을 타서 이 학살 상황을 이란 정권을 교체하거나 완전히 무력화할 결정적인 인도적 개입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거죠. 결국 지금 이란 정부의 잔혹한 진압은 오히려 자신들의 몰락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란 정권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란 정권이 지금처럼 자국민을 상대로 그 학살에 가까운 무리수를 두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느끼는 공포가 극에 달했다는 증거죠. 단순히 그 시위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체제 생존을 그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란 지도부는 1979년에 팔레비 왕조가 무너질 때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왕조가 시위대에게 어설프게 양보했다가 결국 정권을 뺏겼다고 믿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생존을 위한 공세를 선택한 겁니다. 여기서 밀리면 우리는 차우세스크 꼴이 난다는 강박이 지금의 잔혹한 진압을 만들고 있는 거죠. 작년 6월 이스라엘의 일어서는 사자 작전과 트럼프의 핵시설 공습으로 이란의 강한 국가 이미지는 이미 걸레 조각이 됐습니다. 외부 적에게 당한 수치심을 내부 단속으로 만회하려는 화풀이식 공포 정치가 작동하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가 시위대를 도우러 가겠다고 압박할수록 이란 정권은 그 시위대를 서방의 끈앞풀로 몰아세우며 더 가혹하게 탄압할 명분을 쌓고 있죠. 가장 뼈아픈 건 믿었던 러시아의 배신이죠. 2025년 8월 알라스카 회담 이후에 러시아가 미국과 손을 잡으면서 이란은 국제적 미아가 됐습니다. 자, 뒷배가 사라지니 외부로 뻗던 힘을 내부 압살로 돌린 셈인데 이건 비스마르크식 동맹 전략에서 완전히 패배한 국가가 보여주는 전형적인 내부 붕괴 직전의 모습이죠. 자, 결국 지금의 학살은 강해서가 아니라 가진 카드가 총구밖에 남지 않은 약자의 마지막 비명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민중의 도전에 폭력으로만 응전하는 권력은 반드시 그 폭력에 의해 무너진다는 걸 보여주죠. 이란 정부가 사형 집행을 연기했는데요. 왜 갑자기 연기한 걸까요? 이란 정부가 예정됐던 800건의 그 사형 집행을 돌연 연기한 건 한마디로 트럼프의 그 핵펀치급 경고에 질급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도적 차원이 아니라 철저히 이 생존을 위한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인데 그 속사정을 말씀드릴게요. 이번 연기의 결정적 트리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었습니다. 자, 트럼프는 사형 집행 소식이 들리자마자 시위대를 계속 처형하면 아주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놓고 군사 보복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렸죠. 자, 백악관 대변인도 모든 옵션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란 정권에 목을 쥐었습니다. 작년에 이미 핵시설을 공습했던 전적이 있는 트럼프이기에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엔 진짜 정권 자체가 날아갈 수 있겠다는 그런 공포를 느낀 겁니다. 사실 이번에 중단된 처형 건수가 무려 800건에 달한다고 백악관이 확인했거든요. 특히 시위에 참여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은 에르판 솔타니 같은 10대 청년 시위대가 상징적인 인물로 떠오르면서 국제사회의 그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거든요. 자, 리슐리의 세력 균형 관점에서 봐도 지금 이란이 무모하게 처형을 강행해 미국의 그 직접 개입 명분을 주는 것은 국가 이성에 전혀 맞지 않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일단은 한 발 물러나서 미국의 눈치를 보는 전략적 후퇴를 선택한 거죠. 물론 이란 외무장관은 원래 사형 계획이 없었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트럼프의 영닉슨 전략으로 그 러시아라는 뒷배까지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정면 충돌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무력 위협이라는 도전에 일단 멈춤이라는 방식으로 좀 비겁하지만
영리한 응전을 한 셈이죠. 자, 결국 지금 이란은 미국이 진짜 쏠 것 같으니 일단 총을 내리자라는 심산입니다. 하지만 시위가 다시 격렬해지면 이들이 언제 다시 칼을 빼들지 모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겠다며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러우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러우 전쟁이 벌써 4년째로 접어들고 있죠.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총성은 들리지만 패는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장 결정적인 변곡점은 작년 8월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있었던 트럼프와 푸틴의 회담이었어요. 이 회담은 국제 정치학적으로 보면 키신저식 현실주의의 귀환, 즉 역닉선 전략의 신호탄입니다. 미국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도전을 응전하기 위해 러시아를 중국의 품에서 떼어내려는 고도의 세력 균형 전략이죠. 트럼프와 푸틴은 알래스카에서 이른바 원샷 종전 협상의 큰 틀에 합의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돈바스 지역 등을 사실상 인정해 주는 대신 전쟁을 끝내자는 겁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나토의 확장을 저지하고 실익을 챙겼으니 미국과 손을 잡을 명분이 생긴 거죠. 젤렌스키 정부는 아주 난처한 상황입니다. 최근 내부 자료를 보면 탈영병이 20만 명에 육박하고 병력 기피자가 2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국력이 한계에 도달했거든요. 자, 국민 74%가 영토 포기에 반대하고 있지만 미국의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외적 균형을 유지하기가 점점 버거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푸틴은 이제 유럽 에너지 시장은 포기했다고 봐야죠. 대신 그 거대한 가스관을 부산까지 연결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북러 군사 동맹에 철도와 에너지 의제가 포함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가스관이 부산까지 내려오고 부산이 북극 항로의 종점이 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거대한 그 체스판 위에서 미국은 러시아라는 말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의 출구 전략을 선택한 겁니다. 리슐리의 추기경이 추구했던 냉혹한 국가 이성이 21세기 한반도 주변과 유럽에서 다시 작동하고 있는 셈이죠. 러시아가 혹한기에도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 타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러시아가 혹한기에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적으로 때리는 건 단순히 전기를 끊겠다는 그 차원을 넘어선 아주 냉혹한 심리적, 전략적 고사 작전입니다. 국제 정치학적으로 보면 상대의 전쟁 의지를 꺾기 위해 민간의 고통을 극대화하는 전형적인 공격적 현실주의의 모습이죠. 자,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항전 의지를 바닥내기 위해서입니다. 영하의 추위 속에서 전기와 난방, 물이 끊기면 도시 전체가 마비되죠. 러시아가 최근 키우의 인구의 70%가 정전을 겪었다는 보고도 있는데 이는 국민이 정부에게 이제 제발 전쟁 좀 끝내달라고 압박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명에 대해 가장 가혹한 도전을 던져 그 응전 능력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과거에는 변전소 위주로 공격했다면 이번 시즌에는 발전소 자체를 파괴하는 쪽으로 전술을 바꿨습니다. 화력발전소의 80%, 수력발전소의 40% 이상이 이미 타격을 입었다고 하죠. 단순히 이 전기를 끊는 게 아니라 아예 재생산 시스템을 파괴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속 불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전기가 없으면 공장도 안 돌아가고 무기 수리도 안 되니까 결국 군사력 약화로 이어지는 법이죠. 러시아는 작년 8월 알래스카 회담 이후에 본격화된 종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합니다. 자, 계속 버티면 너희 국민은 얼어 죽는다는 공포를 협상 카드로 쓰는 거죠. 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를 인질로 잡고 영토 안보 딜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협상 조건 수용 전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러시아의 이런 발언은 국제정치학적으로 보면 강요 외교의 아주 전형적이고도 냉혹한 수법이라고 볼 수 있죠. 겉으로는 인도주의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이중 전략입니다. 자, 러시아는 에너지 시설을 군수 산업의 기반이라고 주장합니다. 전기가 끊겨서 민간인이 고통받는 것은 부수적인 결과일 뿐 자신들의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키는 군사적 타격이라는 논리죠. 자, 이는 리슐리의 추경이 강조했던 국가 이성, 즉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도덕적 비난쯤은 감수하거나 교묘하게 포장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건 젤렌스키 정부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서방과 특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자, 작년 8월 알라스카 회담 이후 종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 빨리 수용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이번 겨울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강력한 압박이죠. 상대가 가장 취약한 시점인 이 혹한기를 노려서 항복을 받아내려는 전략입니다. 자, 팩트를 체크해 보면 현재 우크라이나 전력 시설의 80% 이상이 타격을 입어서 100만 가구 넘게 정전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고통이 길어질수록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차라리 땅을 주고 전쟁을 끝내자는 여론이 비등해질 걸 노리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이런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보고가 있죠. 결국 푸틴의 발언은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은 선을 인정하라는 통보입니다. 알라스카 회담에서 나온 영토 안보 딜을 우크라이나가 거부할 명분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생명 파괴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어떤 의도가 담긴 메시지인가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생명 파괴에 집착한다고 비난한 건 단순히 감정적인 토로가 아니라 아주 고도로 계산된 도덕적 프레임 전략입니다. 젤렌스키는 이 전쟁을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인류의 그 보편적 가치인 생명을 지키려는 그 문명의 응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자, 러시아라는 가혹한 도전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생존이라는 고귀한 가치로 응전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호소하는 겁니다. 자, 러시아는 대화가 가능한 정치 집단이 아니라 생명을 파괴하는 존재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려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4년째 이어지면서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만 지원하고 적당히 끝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젤렌스키는 생명 파괴라는 강렬한 단어를 써서 서방 리더들의 양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지원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러시아의 살인을 방조하는 것이라는 강력한 그 도덕적 압박을 가하는 셈이죠. 작년 8월 트럼프와 푸틴의 알라스카 회담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종전이 추진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는 협상 중에도 아이들이 있는 아파트를 공격하는 집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러시아가 제시하는 평화안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폭로하고 있습니다. 외적 균형 전략을 취해야 하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미국의 지지를 놓치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외교적 수사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이 메시지는 국제사회를 향해서 러시아에 보상을 주는 식의 종전은 또 다른 생명 파괴를 부를 뿐이라는 그런 경고를 날린 겁니다. 러시아의 공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생활 방식이 전쟁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데 어떤 건가요?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일상적인 적응은 이제 단순히 생존을 넘어 전쟁의 그 승패를 결정짓는 사회적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되고 있죠. 러시아가 발전소를 때리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각자 발전소가 됩니다. 집집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휴대용 배터리와 스타링크로 무장한 채 카페나 공공도서관을 업무 공간으로 바꾸는 분산형 일상을 만들어냈어요. 실제로 최근 보고를 보면 가게마다 자율가전과 에너지 저장 장치 구매가 폭증했는데 이게 러시아의 에너지
고사 작전을 무력화하는 강력한 방패가 되고 있죠. 주민들이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게 아니라 직접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네 청년들이나 IT 전문가들이 지하실에서 드론을 조립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전선으로 내보내는 풀뿌리 군수산업이 정착됐어요. 가혹한 도전이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하나의 거대한 군사 위기체로 진화시킨 셈이죠. 이 때문에 러시아는 후방을 공격을 해도 전쟁 지속 능력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러시아의 공습이 계속될수록 주민들의 마음은 모스크바가 아니라 브뤼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겪는 그 불편함이 러시아에 대한 분노로 치환되면서 최근 그 설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땅은 내줘도 주권과 유럽행은 포기 못한다는 의지가 강해졌죠. 이건 푸틴이 계산하지 못한 정서적 외적 균형의 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민들의 눈물겨운 적응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 알래스카 회담 이후 미국이 영닉선 전략을 본격화하면서 외교적 지형은 우크라이나에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죠. 트럼프 개입에도 러우 전쟁은 끝나지 않는 걸까요? 트럼프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당장 멈추지 않는 건 지금이 결정적 한방을 위한 마지막 기싸움 단계이기 때문이죠. 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이 95% 정도 끝났다고 자신했죠. 하지만 남은 5%가 가장 독한 부분입니다.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 전체를 확실히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이에 맞서 러시아 내 에너지 시설을 정밀 타격하며 쉽게는 못 준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자, 트럼프는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러시아를 끌어안으려 하지만 푸틴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대한의 지분을 챙기려 합니다. 자, 작년 알래스카 회담 이후 미국 영토 양보를 압박하자 젤렌스키는 오히려 서방 국가들과 파리 선언을 발표하며 독자적인 안보 보장을 구축하려 하고 있어요. 외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필사적인 몸부림인 셈이죠. 자, 푸틴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습니다. 어차피 미국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싶어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겨울 동안 우크라이나의 에너지를 바닥내서 협상 테이블에 더 힘 빠진 모습으로 나오게 만들려는 겁니다. 결국 트럼프가 판을 깔아도 실제 도장을 찍기까지는 이런 그 지옥 같은 밀당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지금 문명의 존폐를 건 마지막 응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세계사, 각 나라 역사, 국제 정세를 20년 이상 연구하고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있는 김시열입니다. 작년부터 유튜브 채널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과 만나 뵙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요즘의 그 국제 정세는 그야말로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고 조금만 흐름을 놓친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도 더 높은 곳에서 나무를 보기보다는 거대한 숲을 본다는 자세로 세상을 관찰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의 이치를 잘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긴 내용이었는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